네. 자, 초보 연구자를 위한 연구 방법론. 원래 우리가 이거를 자세히 보려면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런데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니까 한 시간 안에 그냥 훑을 수 있을 만큼 한번 훑어볼게요. 자, 연구를 왜 하세요? 여러분은 각자 연구를 왜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대부분 이제 초보 연구자들은 석사학위 논문을 처음 쓰시는 분들이거든요. 연구를 하는 이유가 그냥 졸업하기 위해서 해요. 그런데 나 졸업하기 위해서 논문 써야지 이런 생각으로 논문을 쓰시면은 어, 되게 힘들어져요. 왜냐하면은 좋은 아이디어가 일단 안 떠오르고 좋은 아이디어가 없이 논문을 위한 논문을 쓰면은 이게 논문이 그 에너지를 되게 많이 요하거든요. 이게 누가 가르쳐 주고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나 혼자 해야 되는 거예요. 약간 다이어트랑 좀 비슷해요. 나 혼자서, 내가 자기 관리를 해가면서, 그리고 내 시간 관리를 해가면서 써야 되는데, 이게 재미가 없어지고 의미가 없으면은 동력이 딸려요. 그래서 연구를 내가 왜 하는지가, 내가 무사히 끝까지 힘내서 논문을 쓰고 졸업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연구를 왜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가장 이상적인 것은 우리는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자, 세상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은, 저도 옷 살 때마다, 저 패스트 패션 그런 샵에 가서 옷 잘 사거든요. 그래서 뭐 1, 2년 입고 버리고, 1, 2년 입고 버리고 그래요. 네. 그 이유는 그냥 패스트 패션이 싸니까. 그런데 그 옷들이 다 이제 쓰레기가 되어서 쌓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해결하지 못한 문제인 거예요. 저 옷을 잘 폐기하는 방법이 있겠죠. 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지만 나 같은 사람을 교육시키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혹은 뭐 원단을 바꾼다든지.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해결하지 못했죠. 어, 처음에 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해결을 하지 못했어요. 그럼 그 다음 연구자가 야, 야, 그러면은 이 방법 한번 써보자 해서 그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한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해결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럼 또 그 다음 연구자가 야, 그럼 내가 이 방법 한번 써볼게. 이런 식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연구자들이 각자가 하나씩 내보면서 이 내 의견이 혹은 내가 제안한 이 솔루션이 맞는가, 효과가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것이 연구예요. 요 가운데 사진 보시면은 이제 애가 자고 있죠.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도 이런 일이 많죠. 그러면은 애들 다 자고 있단 말이에요. 중고등학교 교실 들어가면은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보통 문제는 되게 복합적이거든요. 어떤 하나의 원인 때문에 생기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되게 복합적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이고 한 가지 방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연구자가 이 모든 것을 다 내가 이것도 바꿔보고 저것도 바꿔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볼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책까지 바로 즉시해서 바꿔서 야, 그러면 당장 내일부터 수능 없애.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연구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사람들마다 다 자기가 속한 분야가 다르잖아요. 뭐 실버 케어 분야도 있을 거고 교통 분야도 있을 거고 패션, 뭐 상업, 비즈니스 이런 분야도 있을 거고 또 최근에는 케이팝이나 뭐 문화 네, 이런 분야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보시면은 예를 들면은 지금 이 사진의 첫 번째 네 개, 위에 거 세 개랑 맨 밑에 교통지옥 요거까지는 이제 문제가 분명히 보여요. 아, 요게 문제네. 요거 해결해야지. 자, 그런데 다섯 번째 그림은, 여기서 뭐가 문제지? 네, 문제가 꼭 어떤 사회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문제는 나한테만 문제일 수도 있어요. 혹은 우리 조직이나, 우리 직, 뭐라 그러죠? 우리의 직무 분야에서만 문제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아, 나는 옷을 더 많이 팔고 싶어. 그러면은 옷을 어디에다가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해야지 사람들이 옷을 더 잘 살까? 나 옷을 잘 팔고 싶어. 네, 그게 문제예요. 나 거기서 문제는 뭐냐면 나는 옷을 더 많이 팔고 싶은데 팔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여자 옷을 왼쪽에 놓는 게 좋냐? 오른쪽에 놓는 게 좋냐?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겠죠. 우리가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근거 기반의, 즉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그다음에 케이팝 문화다. 그러면은 케이팝 문화에도 뭐 문제가 많지만 케이팝 디먼 헌터스라고 해볼게요. 저거를 연구한다 했을 때 뭐가 문제지? 저기에서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게 지금 인기가 많은데 왜 인기가 많은지 정확하게 그 원인을 알지 못한다면은, 그래서 그게 궁금하다면은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궁금한데 혹은 내가 뭘 원하는데 그거에 대한 방법이나 답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럼 앞에서 제가 얘기한 그 문제 있죠. 앞에서 얘기한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어, 어 problem.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되는데, 뭐랄까 좀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있죠.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인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데 해결하지 못한 그런 프로블럼의 의미로서의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두 개는 똑같은 문제지만 약간 결이 달라요. 그건 뭐냐면은 프로블럼이라기보다는 퀘스천이에요. 아, 나 이게 궁금한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네. 근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합해서 그냥 문제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라는 것에는 어떤 해결해야 되는 소셜한 그런 프로블럼도 들어갈 수가 있고, 내가 궁금한데 답을 찾지 못한 그런 퀘스천으로서의 프로블럼도 있을 수가 있고, 네. 그거를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게 논문 쓰기에 적합할까? 요거를 초보 연구자들이 되게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민하는 부분이 보통 나 요게 궁금한데 요것도 연구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이것도 연구 주제가 될 수 있을까?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세요. 괜찮아요. 그것도, 즉 호기심도 연구의 그 이유가 될 수 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다가 뭔가 궁금한 게 있어요. 혹은 우리 집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물이 새요. 우리 집 베란다에 물이 새요. 비만 오면은 비가 들이쳐서 바닥에 이제 물이 흥건해져요. 문제죠, 문제. 혹은 케이팝 디먼헌터즈가 엄청 유행인데 왜 이렇게 인기가 많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지? 정확히 어느 부분에서 사람들이 홀리는 걸까? 그게 너무 궁금하면 우리 어떻게 해요? 찾아보죠. 네. 베란다에 물이 들이쳐요 하고 검색을 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요? 네. 그다음에 케이팝 디먼헌터즈가 왜 인기 많은지 궁금해요? 찾아볼 거예요. 자, 우리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든 궁금해서 묻는 질문이든 우리는 제일 먼저 뭘 하냐 하면은 그 답을 찾아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실 때에 그 논문의 동기가 나 이거 진짜 궁금해. 나 이거 진짜 문제라고 생각해. 나 이거 해결하고 싶어. 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한다면은 보통은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찾아보실 거예요, 아마. 이거에 대한 답이 있나?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행동하지? 우리 집에 왜 비가 들이치고 이거 비 들이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학생들이 학교에서 왜 자고 있지? 저 쌓여있는 저 쓰레기 옷들 저거 다 어떻게 처리하지? 여러분들이 이게 정말로 궁금하면은 찾아본단 말이에요. 그 찾아보는 것이 바로 문헌 연구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헌 먼저 다 찾아보세요. 자, 그런데 찾아봤는데 보통 초보 연구자들이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은 답이 이미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좋은 논문의 주제가 되지 못하는 거. 이미 답을 찾았기 때문에. 우리는 답을 아직 찾지 못한 거,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야 돼요. No result found. 답이 없음. 아직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음.
네. 예를 들면은 케이팝 디먼 헌터즈 같은 경우에 전 진짜 궁금하거든요. 이제 저는 레딧이랑 그다음에 thread를 많이 커뮤니티에 이제 많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 이제 외국인들이 올리는 글을 보면은 케이팝 디먼 헌터즈에 미쳐요. 그런데 제가 이 사람들이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뭐를 재밌어 하고 좋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 이 사람들만 경험하는 뭔가 훨씬 더 명확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의심하고 있는 그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진우가 죽는 장면 있죠. 네. 그게 너무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드라마나 우리나라 이런 문화의 컨텍스트에서는 쟤 죽겠구나라는 거를 한참 전부터 예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걔네는 디즈니만 보다가 디즈니에서 누가 죽지 않잖아요. 악당만 죽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안 죽겠지 설마 설마 하고 보고 있다가 그 진우가 죽는 장면이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네. 예를 들면은 그런 것이 아닐까? 네. 그러면은 진짜 그런지 아닌지 내가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도 해야 될 거고, 이거에 대해서 분석한 것들을 내가 찾아보기도 해야 될 거고, 했는데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놓은 게 없다. No result found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거가 연구할 만한 주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연구 주제를 고를 때에, 어디에서 고르는 게 좋냐면은 현장에서 고르는 것이 좋거든요.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현장에 보통 우리가 문제들을 잘 아니까. 네. 그런데, 어, 답이 있나 없나 먼저 찾아보세요. 그리고 답이 있나 없나 먼저 찾아보는 그 행위가 어디에 해당되냐 하면은 바로 문헌을 찾아보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나 이 주제 가지고 연구해야지라고 결정하셨으면은 반드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문헌을 찾아보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연구된 게 있나 없나. 자,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답을 찾는 그 행위가 결국에는 진리를 찾는 행위예요. 네, 이게 정답이야. 우리 정답을 찾고 싶은 거거든요. 적어도 양적 연구에선 그래요. 네, 그래서 진리 찾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데 보통 그 진리는 숨겨져 있어요. 눈에 이렇게 딱 드러나서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별을 관찰하거나 현미경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포를 보고 여기 미토콘드리아가 있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회과학자들이 하는 연구는 어, 문제나 해결 방법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특히 교육학 같은 경우는 인간을 연구하잖아요. 인간 머릿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 인간의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 근데 인간의 머릿속, 학습, 정서,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뇌를 뜯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진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보기 위한 도구들이 필요해요. 우리가 사람의 뇌 속을 인간이 어떻게 학습하는가. 게임을 통해서 수학을 가르치면은 애들이 수학을 더 잘 배우는가? 예를 들면 그게 궁금하다 했을 때 애들의 뇌를 뜯어서 거기다 뭐 게임을 넣어보고 뭐 교과서를 넣어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마음 속은 우리가 직접 관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관찰을 간접적으로 하셔야 돼요. 학습도 마찬가지예요. 정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위해서, 즉 간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바로 좋은 방법론이 필요합니다. 자, 연구 방법은 답을 찾기 위한 도구 상자를 내가 획득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방법론이 없다면은 학문은 단순한 의견이나 일화에 그칠 위험이 있다. 자, 케이팝 디먼 헌터스가 인기 많은 이유는 진우가 죽기 때문이야. 내가 만약에 그렇게 말을 했다면 그거는 그냥 저의 의견이죠. 그런데 제가 일일이 가서 사람들을 인터뷰를 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히 어떤 면이 그렇게 좋았습니까? 그게 왜 좋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그거는 데이터가 돼요. 데이터에 기반해서 내가 연구 결과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방법론이 필요합니다. 그 좋은 방법론은 신뢰할 수 있다. 일단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데 또 동시에 윤리적입니다. 우리가 이 연구윤리, 그다음에 생명윤리와 관련해서는 방법론이 좋지 않잖아요. 연구 주제가 쓸데없는 주제거나 주제는 괜찮았는데
연구 방법론이 좀 부실하거나 그러면은 그 자체를 윤리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어, 불필요한 연구나 제대로 설계되지 않은 연구는 인간 대상 연구를 할 경우, 나 혼자 막 문헌 찾아서 하는 연구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사람을 대상으로 내가 인터뷰를 하거나 뭔가를 가르치거나 그렇게 할 때에 내가 부실한 연구를 하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내가 그 리크루트한 그 연구 대상자 있죠. 나의 학생이라든지, 나한테 인터뷰 해주는 사람들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시간을 낭비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비윤리적이라고 봐요. 우리가 연구를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연구를 하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연구자, 특히 여러분은 졸업을 위해서 연구를 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냥 까놓고 얘기하면은 되게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나의 졸업을 위해서, 나의 명예와 부를 위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건 사회를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갖다 붙이지만 사실 그 껍데기 다 떼놓고 보면은 그 핵심에는 되게 이기적인 동기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내 연구가 적어도 제대로 설계가 되고 좋은 주제라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연구. 그래서 내 연구, 나의 어떤 내 졸업을 위한 연구에 참여하는 그 연구 참여자가 그래도 내가 그 사람한테 아무리 보상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자기 시간을 내서 내 연구에 참여하는 그것이 시간 낭비가 되지 않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연구는 체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그렇게 고퀄리티로 설계가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자, 이 연구를 이제 할 때에 그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제가 설명을 하면은 연구 문제에서 시작을 해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연구 문제를 우리가 찾을 때에는 이 문제에 대한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하고 답이 없으면은 이제 그 문제를 하는데 그 다음에 내가 결정해야 될 게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를 고민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캐대언이에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왜 이거에 열광할까를 내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설문조사가 있어요. 내가 설문지를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수백 명, 수천 명한테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동양인과 서양인을 비교를 할 수도 있고 뭐 연령대로 비교할 수도 있고 성별로도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보세요. 연령대, 성별 요거는 나의 일차적인 내가 제일 궁금해했던 질문은 아니었어요. 나는 여자와 남자는 어떻게 다를까? 이거를 제가 아까 묻지 않았죠. 제가 제일 처음 궁금해했던 거는 사람들이 이거를 왜 좋아할까였어요. 그러면은 설문지를 내가 만들 때 왜 좋아할까? 그 이제 왜의 항목을 예를 들면은 오지선다다 그럼 다섯 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무슨 근거로 그 다섯 개의 답변을 제가 다섯 가지 보기를 만들겠어요. 기존에 연구된 게 없으면은 그 설문지를 내가 만들 수가 없어요. 내가 그 보기에다가 써놓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체크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제대로 된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저희 애를 데리고 대학병원에 연구 참여하느라고 그 게임 중독 검사 같은 거를 하러 갔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애는 게임을 안 하는 애였어요. 그런데 가서 이제 그 설문지를 하는데 게임을 일주일에 몇 시간 하십니까? 한 시간에서 두 시간, 뭐 세 시간에서 뭐 일곱 시간 이런 식으로 보기가 있는데 게임을 하지 않음 0시간은 그 보기에 없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체크해야 되는 사람은 난 여기에 해당되는 거 하나도 없는데 어디에다 체크하지? 그 옆에 사람이 있으면 말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설문조사 할 때 옆에 사람 없이 그냥 혼자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할 수 없이 이제 1번에다 체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부정확한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문지를 어떻게 설계하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런데 내가 캐대언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할 만큼 그렇게 기존에 연구되어 있는 데이터가 많이 없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무슨 연구를 하냐? 질적 연구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깊이 있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있는데 양적 연구를 고려를 해보고 이거 도저히 양적 연구로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질적 연구를 고려를 해봅니다. 아, 그러면은 내가 사람들을 인터뷰를 해야지. 근데 이제 인터뷰를
대량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소수의 사람을 깊이 있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캐대언이 왜 좋았어요? 어느 부분에서 좋았어요? 예를 들면은 진우가 죽는 부분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해요. 좋았다고는 말을 안 해요. 그 부분이 좋았어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게 너무 기억에 남아요. 그런 거는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질적 연구는 그게 왜 충격적이었어요? 그것이 당신한테 의미하는 게 뭔가요? 그것으로 인해서 당신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나요? 그것으로 인해서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당신은 어떤 감정을 갖게 되었나요? 뭐 궁금해졌나요? 그 사람이 뭐, 저 궁금해졌어요. 한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얘네는 어떻게 이런 문화가 있는데 어떻게 사실 되게 진우가 죽는 건 되게 고통스러운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것에 왜 이렇게 매료가 되는가? 그 본인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연구자가 그거를 이제 막 파내는 것이 질적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가를 골라야 되잖아요. 네, 고르시는 거예요. 나 질적 연구 해야지 하고서 거기에 맞게 연구 문제를 쓰는 게 아니라 연구 주제를 먼저 정하시고 연구 문제는 조금 이제 실제로 논문 쓰다 보면은 조금 이제 다듬어 가야 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연구 문제라고 안 하고 연구 주제라고 할게요. 연구 주제를 정하고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양적 연구일까, 질적 연구일까를 그 다음에 정하고. 자, 양적 연구는 무엇이든지 수치화할 수 있는 거는 다 양적 연구예요. 사전사고를 비교한다든지. 우리가 비교는 말로 되어 있는 거, 텍스트로 되어 있는 거 비교할 수 없어요. 네. 비교는 항상 수치로만 가능합니다. 아셨죠?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질적 연구에서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교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 나 이것과 이거를 비교하고 싶어. 난 이 문화와 이 문화를 비교하고 싶어. 했을 때 그 문화를 비교한다고 할 때에도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리고 아주 하이리 트레인드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교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거의 대부분 양적 연구, 수치화해서 비교를 해야 됩니다. 사전 사후를 비교한다. 남자, 여자를 비교한다. 우리 반과 옆 반을 비교한다. 네. 다 수치화해서 비교를 하셔야지 차이점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차이가 유의미한 차이인지 아닌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화되는 거, 점수, 검사지, 어, 변화, 비교, 향상, 이런 거는 다 양적 연구입니다. 그 다음에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 양적 연구에는 이런 종류들이 있어요. 실험 연구. 실험 연구는 다시 진실험 연구와 준실험 연구. 그 다음에 상관 연구, 기술 연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 이런 걸 연구하고 싶어. 나 예를 들면 이제 역사의 한 장면인데 이게 옛날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최근에 있었던 일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랬을 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수치화하겠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어, 저 맞고 있는 사람의 경험, 저것을 때린 사람의 경험, 이것을 보고 있는, 사진을 찍고 있는 사람의 경험이 다 다를 거거든요. 나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 알고 싶어. 이때에,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바뀌게 되었는지 궁금해. 이렇게 우리가 글로밖에 표현되지 않는 것들, 그런 거는 질적 연구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딱 봐도 수치화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질적 연구는 그러다 보니까, 양적 연구는 연구자의 관점 하나만 있어요. 그 연구 참여하는 그 설문조사, 거기에 응답해주는 사람한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그 사람한테 가서 막 말을 걸고 그 사람의 관점을 내가 막 궁금해하고 그러지 않아요. 질적 연구에서는 사람들의 관점을 궁금해합니다. 당신 관점에서는 이 문제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당신은 그랬군요. 하고 이해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 질적 연구는 나중에 다시 깊이 있게 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질적 연구의 종류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는 아닌데 그냥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여기 가져와 봤고요. 자, 연구 방법론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비판적 사고를 길러줍니다. 방법론은 주장을 평가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자,
이게 여러분이 대학원생으로서 연구 방법론을 배우는 것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지 않아도 연구를 어떻게 하는 거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아는 것은 되게 중요해요. 자, 제가 사이비 치료 연구를 했었어요. 지금까지 논문 2편 나왔고 아직 1편 더 쓰고 있는데 이 사이비 치료 예를 들면은 어, 이런 거 있어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 IQ가 높아진다. 혹은 새싹 주스를 매일같이 마시면은 자폐가 완치된다. 뭐 매일같이 된장을 한 스푼씩 먹으면은 IQ가 올라간다. 그다음에 여기 맨 오른쪽에 그림 있죠. 어, 이게 뭐냐면은 이게 뇌의 균형을 맞춰주면은 ADHD가 사라진다. 네, 이런 주장을 하는 치료법이거든요. 자, 새싹 주스를 먹으면 자폐가 완치될까요? 절대 완치되지 않습니다. 완치라고 주장을 할 때 이미 그거 사이비인지 아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사이비 치료를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연구로 나와 있는 얘기예요. 사이비 치료를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이 사람들은 결과만 봐요. 연구 방법에 대해서 트레이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사가 요 치료 방법, 저 치료 방법만 배우잖아요. 그러면은 사이비 치료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런데 치료사가 연구를 할 때에는 A 집단과 B 집단을 이제 서로 블라인드로 해서 치료법을 해갖고 혹은 뭐 투약을 한다든지 해갖고 어느 집단이 더 향상이 되었는지를 비교를 하는데 그거를 통계적으로 비교를 해야 돼. 이 구체적인 방법을 잘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트레인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이비 치료사가 되거나 사이비 치료에 넘어갈 확률이 훨씬 낮아져요. 네. 그래서 연구 방법론을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사이비가 되지 않기 위해서. 교육에는 사이비가 없냐? 교육에도 사이비가 있어요. 이거 하니까 효과 있는 것 같아. 라고 우리가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게 정말 효과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있는 것 같아라고 나 혼자 생각하는 해서 그냥 나 혼자 이렇게 해보는 거는 그건 사입이 아니에요. 그거는 실험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창의적인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거 효과 있는 것 같아. 실제 데이터는 없이 그냥 느낌적으로 이거 효과 있는 것 같아. 해서 그거를 온 세상에 퍼뜨리잖아요. 여러분, 이거 있어요. 이거 효과 있다니까요. 이렇게 하면 애들이 성적이 올라간다니까. 그렇게 되면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디 가서 이거 효과 있어요. 이거 좋아요. 라고 말을 할 때는 근거에 기반해서, 데이터에 기반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수집이 되고, 어떻게 그 연구가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사이비가 되지 않는 거예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 IQ가 높아질까요? 그럴 리가요. 네, IQ는 타고나는 거예요. 이건 연습한다고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네, 근데 누군가가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 IQ가 높아진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은 연구 방법론에 있어서 트레이닝이 된 사람은 책방에 가서 그런 제목의 책을 보더라도 사지 않겠죠. 네. 그 책은 완전히 돈 낭비가 될 거예요. 만약에 그 말을 믿고 샀다면은. 그래서 비판적 사고력은 여러분의 일상에도 도움이 되고 사기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는 어떤 역량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을 사이비로 만들지 않는 되게 중요한 어떤, 어, 뭐랄까요? 어, 방패 혹은 나의 무기? 네. 그런 것으로 여러분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도구예요, 도구.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의 진로와 업무에 도움이 되고요. 왜냐하면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스킬을 얻게 돼요. 이게 양적 연구든 질적 연구든. 자,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도 볼 줄 알게 되고, 이제 연구 방법론을 배우고 나면은 이런 그래프를 봤을 때, 이 그래프 뭐가 문제네 하고 이렇게 딱 집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설문지를 보면은, 이 설문지 뭐가 문제네 이거 알 수 있게 돼요. 우리 왜 대선 때 전화 엄청 많이 오잖아요. 설문조사하는, 여론조사하는 그 전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지금은 이제 다 무조건 끊어버리는데 처음에는 저 30대 초반 때는 이제 막 다 응답했어요. 근데 가만히 듣고 있자니, 어, 이게 뭔가 의도가 있어 보이는 것 같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답변의 순서 있죠. 이 설문조사에서 그 보기의 순서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갖고, 예를 들면 자기 당 사람들은 다 앞에다가 다 밀어놓고, 그 다음에
우리와 경쟁 관계에 있는 당 사람들 이름은 뒤쪽에다 밀어놔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이, 그, 뭐라 하죠? 마음이 급하니까 그냥 이제 막 눌러버린단 말이에요. 1번, 2번에서 그냥 막 눌러버린단 말이에요. 끝까지 안 듣고. 네, 그러면은, 우리 당 지지율이 이렇게 높아요. 라고 홍보를 하게 돼요. 그걸 이용해서 홍보를 해요. 그러면 그거를 보는 사람들은 이제 보통 사람들은 어떤 심리를 갖고 있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생각하네? 그러면 나 혼자 다르게 생각하면 조금 불안해져요, 사람은. 다른 사람들 다 저렇게 생각하네? 그러면은 나도 저 당에 대해서 좀 호감을 가져야겠어. 라고 나도 모르게 이제 약간 그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네. 그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설문지를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설문지를 어떻게 조작하냐에 따라서 결과를 되게 다르게 낼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 설문지를 그렇게 설계하지 않게 되고, 그다음에 설문지를 몇 시에 하냐도 되게 큰 영향을 미치고, 어떤 방식으로 하냐, 전화로 하냐, 뭐 인터넷으로 하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자, 그다음에 연구 방법은 학위 논문 연구 프로젝트의 기초가 됩니다. 방법론은 학문적 도구 상자예요. 도구 상자가 뭐예요? 네, 이런 거예요. 자, 내가 뭔가를 짓고 싶은데 그 안에 툴들이 많아야지 내가 훨씬 창의적으로 잘 지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내가 뭐 벤치를 만들고 싶어요. 근데 만들려면은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도구가 좋아야 돼요. 필요한 거 뭐 나사, 뭐 이런 거 다 있어야 되고. 그런데 나한테 도구가 없잖아요. 거기다 재료까지 부실하잖아요. 그러면 그 벤치는 누군가 앉으면은 그냥 풀썩 주저앉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도구 상자를 아주 꽉꽉 채워 넣고 싶어요. 좋은 툴들로. 그게 바로 연구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 연구 방법을 하나씩 더 알게 될 때마다 나한테 새로운 세상의 문이 열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저는 뭐에 비유하냐면은 현미경에 비유해요. 현미경이 없던 시대에 내가 연구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되어 있었겠죠. 맨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연구를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현미경이라는 툴을 누가 발명을 했고 그 현미경 사용법을 내가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완전히 새로운 분야가 하나 열리는 거예요. 그 연구 방법론 똑같아요. 그 현미경도 연구 툴이에요. 내가 천체망원경 쓸 줄 모르잖아요. 그럼 나 천체를 연구할 수 없어요. 근데 천체망원경을 내가 얻어갖고 그다음에 그거를 잘 사용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저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AI도 마찬가지고요. 통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가 된다면은 가서 돈 내고라도 통계 특강 가서 들으세요. 아,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저런 것도 할 수 있구나 하면은 막 아이디어들이 막 떠올라요. 나 이런 연구도 해보고 싶어. 저런 연구도 해보고 싶어. 질적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중에서 양적 연구를 먼저 보실게요. 자, 양적 연구의 종류에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기술, 설명, 예측, 통제. 자, 기술하는 연구에서 기술은 describe 이렇게 어, 묘사하는 연구예요.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을 때에는 기술하는 연구를 합니다. 사람들이 하루에 휴대폰 얼마나 자주 확인하는가. 이 기술하는 연구는 결과가 통계 조사한 거, 설문조사한 거를 그래프로 몇 명, 몇 명, 몇 퍼센트 이렇게 나오는 게 보통 기술 연구입니다. 기술 통계를 이용한 연구. 자, 그다음에 설명은 뭐냐면은 인과관계를 알고 싶을 때, 혹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을 때. 예를 들면은 어 우리가 보통 왜를 알고 싶을 때는 질적 연구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양적 연구 안에서 우리가 인과관계를 알고 싶을 때는 이제 설명하는 연구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무엇이 무엇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를 하는 것이 바로 요 설명하는 연구 혹은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연구예요. 스트레스가 휴대폰 사용을 증가시키는가? 네. 무엇이 무엇에 영향을 미친다. yes, no로 나오죠. 근데 왜 그런가? 그러면 거기서 이제 더 깊이 들어가겠죠. 자, 애들한테 A 방법으로 가르쳤을 때와 B 방법으로 가르쳤을 때 무엇이 더 효과가 있는가? 그것도 그런 식으로 향상을 보는 연구, 사전과 사후를 비교하는 연구, 다 여기 설명하는 연구에 들어갑니다. 인과관계. 자, 그 다음에 예측하는 연구. 요거는 상관 연구예요.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 무엇과 무엇이 서로 상관이 있는가.
네, 이거 영어로 correlation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는 단어죠. 상관. A가 증가할 때 B도 같이 증가한다. 네. 구름의 양이 많아질 때 비가 올 확률도 높아진다. 네, 이런 거. 강수량도 높아진다. 혹은 잠자는 시간이 길수록 성적이 낮아진다. 네, 이런 것도 상관 연구가 되겠죠. 우리가 그 상관 연구를 하는 이유는 예측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공부 습관으로 시험 성적을 예측할 수 있는지, 이 사람의 일주일 운동 시간으로 이 사람의 혈압을 예측할 수 있는지, 네. 그럴 때 상관 연구를 하고요. 상관 연구는 데이터가 아주 많아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통제, 결과를 조절할 수 있는가가 알고 싶을 때, 요거는 이제 저 explain 하는 연구 있죠. 인과관계 연구에서 그것과 같이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목적벽 설계와 통계 기법. 네, 요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를 지금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한 건데 여기 사용되는 통계 기법이 다 달라요. 그냥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방법. 과학적으로 연구를 하셔야 돼요. 과학적이 무엇이냐? 경험적이어야 돼요. 즉,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데이터는 관찰과 측정에 의해서 수집이 됩니다. 즉, 내 의견만 쓴 연구를 우리가 증거 기반 연구 혹은 과학적 연구라고 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어, 뭐 정책 연구 혹은 그냥 자기 의견을 쓴 연구. 철학 연구에서는 그렇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자기만의 이론을 만들어서 쓰는 논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 그러니까 인문학에선 그런 연구를 많이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과학에서는 과학적인 연구, 사회과학이잖아요. 네. 그래서 과학적인 연구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엠피리컬한 거, 즉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체계적이어야 된다. 즉, 한 그룹한테만 요거 시켜봤더니 얘네 점수가 올라갔어. 그거 체계적인 게 아니에요. 되게 구조화 시켜서 정말로 얘네가 요것 때문에 점수가 올라갔는지 그거를 반드시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객관적이어야 한다. 내가 연구를 하는 사람이 나는 내 연구하니까 음, 나는 연구자 입장에서는 점수가 올라갔으면 좋겠거든요. 되게 편향된 시선에서 연구를 하게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되게 객관적이라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 반을 구할 때에도 우리 반과 비슷한 반을 구하셔야 돼요. 거기에 선생님이 나와 비슷한 경력을 가지고 나와 비슷한 교수 역량을 갖고 있는 선생님인 반을 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학교와 다른 학교를 비교할 거다 했을 때, 그러니까 그 통제 집단으로 내가 다른 학교를 정했다 했을 때 그 다른 학교는 되게 열악한 지역에 교육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면 안 돼요. 그럼 거긴 뭘 해도 점수가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학교는 막 열심히 하는 지역에 그다음에 우리 학교는 막 분위기도 좋아서 다 열심히 해요. 그러면 뭘 해도 우리 학교는 올라가요. 그러면은 내 연구 결과가 내가 시도한 예를 들면 수학을 게임으로 가르치는 것 때문에 얘네들 수학 점수가 올라간 게 아닌 거잖아요. 근데 교육학 연구에서는 사교육을 우리가 통제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영어랑 수학은 사교육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사교육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이 실험 집단으로 놓은 우리 반은 사교육을 많이 받는 반이고, 그다음에 내가 통제 집단으로 놓은 다른 반은 저 다른 지역에 사교육 하나도 안 받는 지역에 있는 어떤 클래스를 통제 집단으로 놨다. 그러면은 그 연구는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 다 맞춰주셔야 돼요. 양적 연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질적 연구는 이렇지 않아요. 그다음에 재현 가능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은 내 연구가 보세요. 수학 게임을 시켰더니 애들의 수학 점수가 올라갔다. 그 주장을 하려면은 내 연구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연구, 내 연구랑 똑같은 조건에서 일주일에 뭐 3시간씩 수학 게임을 시켰다. 10주 동안. 그랬더니 애들의 점수가 올라갔다. 그거를 다른 학교에서도 해보고 다른 나라에서도 해보고 여기저기서 반복적으로 재현이 가능해야지 내가 그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재현이 불가능하면은 그건 좋은 연구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우리 학교만 이런 결과가 나왔고 다른 학교에 그런 결과가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수학 게임을 하면은 애들의 수학 점수가 올라갑니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재현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논문을 쓸 때에도 내 논문을 읽고 다른 사람이 정말로 저런 연구 결과가 나오나 궁금해서 똑같이 내 연구를 그대로 반복할 수 있도록 똑같이 따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내 논문을 자세하게 매뉴얼처럼 써주셔야 돼요. 네. 그다음에 반증 가능, 가설을 검증하고 반박 가능해야 한다. 네, 이거는 우리가 석사 논문에서는 음, 보통 반증하는 연구를 하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요거까지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런 것도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양적 연구의 연구 순서는 처음에 이론으로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은 스트레스는 기억을 손상시킨다.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이제 기억이 손상된다. 이런 이론이 있다면은 내가 이게 정말인지 아닌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양적 연구를 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양적 연구는 어, 통계 조사하는 거, 설문조사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전사후 비교하는 실험 연구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상관 연구일 수도 있어요. 가설을 세워요. 스트레스를 받은 학생은 더 적은 단어를 기억할 것이다. 가설을 세우고, 실제로 그런지 내가 연구를 설계를 해서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그런지 아닌지를 숫자로 증명을 하셔야 돼요. 통계로. 네. 자료 수집하고 분석해서 결론을 냅니다. 자, 실험 연구의 그 연구 설계, 실험, 그러니까 양적 연구 중에서 실험 연구는 연구 설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요게 초등학교 과학에 나오는 내용이랑 비슷해요. 제가 초등학교 과학에 연구 설계가 나와요. 초등학교 6학년 과학에 나오더라고요. 파스테르 나오죠. 네, 파스테르 실험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어, 제가 좀 더 이렇게 명확히 알 수 있게 요거 지금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사진을 가져왔어요. 여기 보시면은 두 개의 화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 화분에 하나는 마이크로웨이브드 워터라고 써 있고요. 하나는 퓨리파이드 워터. 그러니까 하나는 전자레인지에 돌린 물을 주는 거고 하나는 정수기 물을 주는 거예요. 데이 1 똑같이 시작했어요. 근데 데이 3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조금 뭔가 차이가 보일락 말락해요. 데이 7, 요 세 번째 사진 보니까 어때요? 정수기 물 준 화초는 잘 자라고 있는데 마이크로웨이브드 워터 준 화초는 죽어버렸어요. 데이 9 되니까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자, 지금 이 연구는 뭐를 증명하려는 연구일까요? 마이크로웨이브드 워터와 퓨리파이드 워터에는 차이가 있다. 둘은 다르다. 혹은 마이크로웨이브드 워터에는 식물에게 필요한 영양분이 없다. 뭐 그런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프리파이드 워터를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 연구자가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주장일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이 식물을 서로 다른 거를 심어 놓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온도를 다르게 하면 안 되겠죠. 이 식물에 주어지는 햇빛의 양을 다르게 하면 안 되겠죠. 흙의 양을 다르게 하면 안 되겠죠. 즉, 모든 조건을 다 똑같이 해주고 내가 여기다 주는 물의 양도 다르면 안 돼요. 그 물의 종류만 다르게 해서 테스트를 해야지 이게 정말로 물 때문에 벌어진 결과임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할 때는 모든 조건을 다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람 다 다르기 때문에 집에 가면은 애들이 다 다른 집에서 살잖아요. 완벽하게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통제를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반은 수학을 막 10시간 가르치고 저 반은 수학을 3시간 가르치고 그러면 안 되고 나는 막 수학을 잘 가르치는 사람인데 옆반 선생님은 수학 잘 못 가르치는 사람이고 그러면 안 되고 그다음 우리 반은 애초에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인데 옆반 공부 열심히 안 하는 애들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조건을 최대한 지금 화분 연구한 것처럼 최대한 똑같이 맞춰주셔야 돼요. 자, 그럼 요거를 제가 탈모에 빗대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독립변인, 이제 탈모 샴푸의 효과를 내가 연구를 하고 싶다. 여기에서 독립변인은 뭘까요? 독립변인은 영향을 받지 않는 변인이에요. 자, 여기서 독립변인은 뭐냐면은 샴푸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거. 내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거. 샴푸, 탈모 샴푸. 탈모 샴푸 A, 탈모 샴푸 B. 네. 근데 종속 변이는 뭐냐면은 내가 조절할 수 없는 거야. 결과로 나오는 거. 여기에서는 탈모의 정도겠죠. 혹은 하루에 빠지는 머리카락의 개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눈으로 딱 봤을 때 평가하는 탈모의 정도.
뭐 이런 게 종속변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독립변인은 어, 내가 정하는 거고요. 종속변이는 내가 그 정한 거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종속돼 있어요. 그래서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할 조건은 뭘까요? 성별, 나이, 스트레스 정도, 네, 이런 것들 다 통제를 해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면 10명의 사람을 이거 탈모 실험을 한다 했을 때 그 10명의 사람의 인생을 내가 완벽하게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적어도 비슷한 직업군, 네, 사람,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 그다음에 수면의 양도 대충 비슷하게 하라고 좀 정해주고 하루에 뭐 적어도 6시간은 주무셔야 됩니다. 이 실험하는 동안 음주는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통제를 하셔야 됩니다. 자, 1집단 실험 설계입니다. 자, 이 샴푸가 제가 요즘 쓰는 샴푸예요. 이게 뭐냐면은 저희 딸이 스트레이키즈 저랑 같이 덕질하거든요. 근데 스트레이키즈의 이엔이가 쓰는 샴푸래요. 그래갖고 네 아이돌이 쓰는 샴푸 얘가 또 어디서 알아갖고 와서 네, 이엔이가 이렇게 자기 가방에서 이렇게 꺼내서 자기 샴푸 쓴다고 좀 보여줬나 봐요. 그래서 엄마 이 샴푸 써야 돼. 이 샴푸 주문해줘 해갖고 주문을 했는데 나쁘지 않아요. 저 대단히 만족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샴푸가 여기 보시면 Hair Loss Relief 샴푸라고 쓰여 있어요. 탈모 샴푸라고 쓰여 있어요. 자, 그럼 이게 정말 효과가 있나 보려면은 이제 우리가 실험을 해봐야겠죠. 자, 그러면은 X 표시가 뭐냐면은 독립변인이에요. 중재. 우리가 학교라는 환경에서 따지면은 중재. 수학 게임인 거예요. 내가 어떤 처치를 하는 거, 처방을 내리는 거. 자, 그럼 이거 써보세요. 하는 그게 X고요. O는 테스트예요. 검사. 뭐 수학 점수일 수도 있고 탈모의 정도. 여기선 탈모의 정도죠. 아니면은 아까 그 화분 연구다. 그러면은 식물이 몇 센치 자랐는지 식물의 키일 수도 있고. 자, 일집단 실험 설계. 내가 샴푸를 썼어요. 그리고선 머리 상태를 찍어봤어요. 이걸로 이 샴푸 때문에 탈모가 뭐 좋아졌다 나빠졌다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 머리를 지금 보시면 이 사람 머리 원래부터 이랬는지 아니면 이 샴푸 써서 이렇게 된 건지 우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설계는 쓰지 마세요. 자, 그럼 그보다 더 좋은 설계는 뭐냐면 OXO 설계예요. 샴푸를 쓰기 전과 샴푸를 쓰고 난 후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도 좋은 설계는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샴푸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밥을 잘 먹어서인지, 아니면은 그냥 스트레스가 저 때는 없었다가, 아니, 많았다가 점점 스트레스가 사라져서인지, 혹은 계절이 바뀌어서인지, 알 수가 없어요. 확신할 수가 없어요. 이게 탈모 상태는 변했어요. 근데 이게 무엇 때문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샴푸 때문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샴푸 때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연구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샴푸 때문에 탈모가 좋아졌어요. 라고 말을 하려면은 그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토를 달지 못하게 완벽하게 설계를 해서 연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요런 방법이 있어요. OOXO. 네, 모기가 날아다니네요. 잠시만요. 저 에어컨 좀 켜고 올게요. 자, OOXO. 요거는 요거보다는 더 좋은 설계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머리가 좀 비었다가 샴푸 쓰고 이제 머리가 꽉 찼어요. 그랬을 때 요 앞에 거보다는 샴푸 때문에 저렇게 됐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 샴푸 때문인지 계절의 변화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우리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런 방법이 있어요. OOXOO인데 보시면은 요 앞에서는 O1, O2, O3 했잖아요. 잠시만요. 네, 여기 숫자가 어, 테스트의 회차예요, 회차. 그러니까 수학으로 따지자면은 수학 형성평가 한번 하고 그다음에 수학 게임 하고 그다음에 똑같은 수학 형성평가 다시 한 거예요. 두 번째 한 거예요. 요거는 똑같은 수학 형성평가를 세 번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요거는 뭐냐? 1A, 1B, 2A, 2B라고 나와 있잖아요. 요거는
검사를 두 가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성평가랑 태도검사, 형성평가랑 태도검사. 여기서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빠진 머리카락의 개수가 하나의 테스트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윤기의 정도가 또 하나의 테스트가 될 수도 있겠고, 혹은 뭐 모발의 굵기가 낫겠네요. 탈모 관련이니까. 모발의 굵기와 그 빠진 그 머리카락의 개수를 센다. 그 두 가지 검사가 되는 거야. 두 가지 검사하고 샴푸 쓰고 그다음에 또 두 가지 검사하고. 그러나 이것도 여전히 샴푸 때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어요. 검사를 네 번을 하는 거예요. 같은 검사를 네 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은 첫 번째 OX5 요게 한 세트예요. 그래서 이제 검사하고 샴푸 쓰고 그다음에 다시 검사를 해요. 그 다음에 또다시 검사하고, 그 다음에 샴푸를 안 써요. 여기 X를 지워놨죠. 샴푸를 쓰지 않고, 혹은 다른 샴푸를, 이거 다른 샴푸가 아니에요. 샴푸를 쓰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물로만 감았어요. 그러고선 다시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도 이게 아까 맨 처음 앞에서 보여드린 여러 가지 설계보다는 이게 훨씬 더 나은 설계예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훨씬 더 커져요. 근데 이거의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이것도 비슷한 설계예요. 샴푸를 썼다가 안 썼다가 또 다시 쓰는 거. 이런 설계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어, 지금 검사가 많잖아요. 검사가 너무 많다 보면은 이 검사 때문에 머리가 다 망가질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이 검사를 하기 위해서 뭐 자외선을 이렇게 쐬서 혹은 뭐 적외선을 쐬서 봐야 된다. 그러면은 그 검사 자체 때문에 머리가 망가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검사만 계속 하다 보면은 오히려 이 검사 효과 때문에 머리가 더 빠져버릴 수 있다. 그러면 이 샴푸 때문에 이런 건지 뭐 때문에 이런 건지 우리가 영영 알 수 없게 돼요. 근데 특히 교육에서는 검사를 자꾸 하잖아요. 교육에서의 검사는 설문지 아니면은 시험지예요. 수학 형성평가다. 그러면은 그 검사를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그 안에서 걔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학습이 일어나요. 학습이 일어나면서 점수가 점점 올라가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설문지 똑같은 거 자꾸 주잖아요. 네 번을 주잖아요. 애들이요. 요 첫 번째는 열심히 해요. 보통 두 번째 할 때는 훨씬 덜 열심히 해요. 특히 애들은. 근데 세 번째, 네 번째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날림으로 해서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애들의 뭐 실력이 올라갔어도 설문지로 애들이 이렇게 체크해서 낸 거는 오히려 더 내려갔다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검사를 너무 여러 번 하는 디자인은 좋은 디자인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앞에 제가 말씀드린 방법이 다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다 일집단이어서 집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래요. 집단을 두 개를 두시면은 이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돼요. 그래서 한 집단은 샴푸를 쓰고요. XO예요. 한 집단은 샴푸를 쓰지 않고 그냥 이 머리카락 검사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도 사실 이 사람은 원래부터 수치 많은 사람이고 이쪽 O2에 있는 이 사람은 O2 아니죠. O1이죠. 사실. 네. 이 사람은 원래부터 수치 적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수학 교육에 빗대 보면요. 우리 반은 수학 게임을 해서 점수가 올라갔는데 옆 반은 수학 게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시켰어요. 아무것도 안 시켰는데 점수가 70점이에요. 우리 반은 90점이에요. 그럼 우리 반이 90점인가 얘네가 원래부터 뭐 사교육 많이 받아서 90점인 건지 저 수학 게임 때문에 90점이 된 건지 우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은 절대 쓰지 마세요. 그런데 이런 방법을 설계를 해갖고 오는 사람들이 가끔 이제 우리 과에는 없는데 다른 과는 이거 연구 방법론 수업 없는 경우나 혹시 지도를 좀 잘 못 받은 경우 그냥 이렇게 해갖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절대 좋은 연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원래부터 잘하는 반, 원래부터 못하는 반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거기서 훨씬 더 보완된 게 뭐냐면은 OX5인데 이거를 한 반은 중재를 하고 한 반은 중재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한 반은 샴푸를 쓰고 한 사람은 샴푸를 쓰고 한 사람은 샴푸를 쓰지 않은 거예요. 그랬을 때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고 두 집단의 조건을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주려고 했어요. 그러면은 한 집단은 점수가 올라갔어요. 혹은 탈모가 좋아졌어요. 근데 한 집단은 탈모가 여전히 안 좋아졌어요.
그렇다면은, 아, 이거 샴푸 때문에 올라간 것 같아. 혹은 이거 내가 가르친 그 수학 수업 때문에, 수학 게임 때문에 올라간 것 같아. 라고 훨씬 더 자신 있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것이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실험 연구에서 사용하는 설계입니다. 자, 그런데 옆반은 아무것도 안 하면요. 당연히 안 올라가겠죠. 우리 반은 막 영어를 가르쳤어요. 근데 옆반은 아무것도 안 가르쳤어요. 그럼 당연히 안 올라가겠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가르치면 안 돼요. 뭐라도 해야 돼요. 그러면 보통 교육학에서는 그 반은 뭘 하냐면은 그냥 전통적인 수업. 그냥 원래 그 선생님 하던 대로 수업하세요. 하셔도 되고요.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요거예요. 우리 반은 요 샴푸 쓰고 옆 반은 다른 이제까지 알려진 샴푸 중에 가장 좋다는 다른 탈모 샴푸를 쓰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수학 교육으로 바꿔서 얘기하면은 우리 반은 수학 게임을 하고 옆 반은 예를 들면은 수학 학습지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해요. 그러면은 아, 옆 반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이것 봐, 우리 반이 한 게 점수가 더 올라갔어. 하면은 더 내가 확신을 갖고 자신 있게 내 연구 결과를 이제 이것 봐. 그래서 수학 게임을 하는 건 좋은 거야. 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건 이제 거기서 변형된, 어, 실험 설계인데, 보시면은 앞에 사전 검사가 두 번이죠. 그 다음에 사후 검사 한 번. 이런 설계는, 요 기초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 달 전에 한 번 검사하고, 한 달 후에 또 한 번 사전 검사하고, 그 다음에 중재하고, 그 다음에 사후 검사를 하고, 요거는 일반 교육에서는 많이 안 쓰고요. 특수교육에서는 좀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요건 N수가 부족할 때 이렇게 하면은 좀 보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앞에 요런 방법은요. N수가 반드시 한 집단에 15 이상이 되어야 해요. 학생 수가 15 이상이 되어야지 통계적으로 통계를 돌리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특수학급 장애아이들 같은 경우는 N수 한 반에 15명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검사의 횟수를 늘리는 거예요. 네, 또 이렇게 이 반전 설계라고 하는데 뭐냐면은 한 집단은 OXO 얘네 먼저 샴푸 쓰고 그다음에는 샴푸를 뺐고 그다음에 옆반은 샴푸 안 쓰고 그다음에 우리 반이 샴푸 안 쓸 때 옆반은 샴푸를 썼어요. 그러면 얘네는 이렇게 하면은 어떤 결과가 어떤 그래프가 그려지냐면요. 우리 반은 뭐 샴푸든 아니면은 수학 게임이든 먼저 했으니까 점수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다음에 유지가 돼요. 그다음에 저 옆반은 처음에 수학 게임 안 했죠. 그러니까 점수가 계속 낮아요. 그러다가 그다음에 두 번째 텀에서 수학 게임 했죠. 그때 점수가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다이아몬드 모양, 혹은 뭐 평행사변형 모양의 어, 그 그래프가 나올 확률이 큽니다. 네. 자, 그다음에 네. 요거는 어떤 그래프가 나오면 좋으냐 하면은 어, 이렇게 이제 이 X축, Y축이 있으면은 우리 반은 사전 점수 여기, 사후 점수 여기. 그래서 점수가 쭉 올라가면 좋겠죠. 그 다음에 옆반은 사전 점수가 여기, 그 다음에 사후 점수가 여기. 해서 변화 없더라. 네,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좋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 요 앞에 시작점이 좀 비슷해야 돼요. 시작점이 우리 반은 막 위에서 출발하고 밑에 반은 저 밑에서 출발하고 이러면 이거 얘네들 원래 열심히 안 하고 잘 못하는 애들이라서 시작점이 달라서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니야? 라고 누군가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를 통계적으로 보정하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네, 하지만 그냥 기왕이면은 비슷하게 맞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시작점을. 자, 그다음에 이런 설계도 있다는 거는 그냥 알아만 두시면 돼요. 네, 이건 교육학에서 뭐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네, 이렇게 여러 번 측정하는 설계는 보통 이렇게 네, 장기간에 걸친 연구, 네, 이렇게 여러 번 측정, 이런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진실험 설계와 준실험 설계의 차이점 뭐냐? 오로지 하나예요. 진실험 설계는 두 반을 랜더마이즈 했어요. 무작위로 반을 정했어요. 즉, 학교에서 진실험 설계하시려면요. 1반과 2반을 섞어서 그다음에 주사위를 던져서 무작위로 배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학생 1번은 A 집단,
남학생 1번은 B집단, 또 주사위 던져서 여학생 2번은 B집단, 남학생 2번은 A집단 이런 식으로 무작위로 배치를 하시면은 그거 진실험 설계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연구는 보통 준실험 설계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무작위 배치를 하지 않고 그냥 있는 집단을 가지고 해요. 원래 우리 1반과 원래 2반, 원래 우리 학교와 원래 저 학교. 네. 우리가 학교를 막 섞어서 애들을 무작위 배치할 순 없잖아요. 준실험 설계. 영어로는 quasi experimental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그래도 최대한 조건들을 비슷하게 맞춰 주셔야 합니다. 네. 자, 그래서 한 집단일 때는 요런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사전, 사후. 그럼 이게 뭐 내 프로그램 때문인지 이 샴푸 때문인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통제 집단을 둡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아, 그러면 이 그래프를 딱 보면은, 아, 지금 이 파란색 선을 한 집단은 분명히 뭔가 특별한 거를 했나 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제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 두 집단이 시작점이 좀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네, 요거 최대한 맞춰주는 게 좋고요. 자,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 자, 독립변이 연구자가 조작하는 거. 뭐라고 했죠? 네, 샴푸. 종속변이 연구자가 측정하는 거. 결과로 나오는 거. 뭐라고 했죠? 네, 이거. 검사 결과. 시험 점수. 탈모의 정도. 네. 그 다음에 통제 변인. 일정하게 유지되는 변인. 네. 예를 들면은, 아까 그 화분 연구에선 온도를 일정하게 맞춰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우리가 연구할 때 이것까지 생각하진 않지만 사실 한쪽 교실은 에어컨이 안 나와요. 그 너무 짜증나겠죠. 그러면 선생님도 잘 못 가르칠 거고 애들도 짜증나서 다 열심히 안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쾌적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소음, 조명 이런 것까지도 대충 좀 잘 맞춰 주셔야 돼요. 네. 자, 자, 그 다음에 척도. 척도에는 네 가지 척도가 있는데, 요거는 좀 되게 자세하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양적 연구 자세하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요거는 그냥 요 정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다음번에 기회가 될 때 제가 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신뢰도. 요것도 중요한데요. 어, 신뢰도는 뭐냐면은 측정 도구가 반복적으로 사용됐을 때 얼마나 일관되고 안정적인 결과를 제공하는지 나타내는 지표도 될 수가 있고요.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도구로 측정했을 때 변동성이 거의 없어야 합니다. 즉, 어, 검사지를 줬는데 그 검사지를 어떤 날은 막 점수가 높게 나오고 어떤 날은 점수가 낮게 나오고 이러면 안 되죠. 안정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어, 이- 예를 들면은 여기 이제 신뢰도 높이는 방법 보시면은 재검사 신뢰도. 그래서 시간 차이를 두고도 같은 결과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요건 이제 그 검사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검사지를 만들 때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신뢰도가 높은 검사지를 만드는 추가적인 단계가 또 필요한 거예요. 그럼 요거는 요 검사지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수학 검사지를 만든다. 근데 내가 가르칠 애들 대상으로 검사지를 테스트하시면 안 되겠죠. 그 검사지 자체에서 학습 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다른 집단, 내 연구에 포함되지 않을 다른 집단 애들을 대상으로 요거 한번 풀어봐. 요거 한번 다시 풀어봐 해서 점수가 비슷하게 나오는지. 그 다음에 관찰자 간 일치. 예를 들면은 연구가 이제 관찰을 해서 애들이 음, 예를 들면은 도전 행동이 있는 아이가 이렇게 도전 행동을 몇 번을 하는지를 카운트를 하는 그런 연구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카운트했을 때와 다른 사람이 카운트했을 때, 나는 제 한 시간에 5번 문제 행동한 것 같은데, 근데 저 선생님이 카운트한 저 선생님이 15번을 카운트를 했어요. 그러면은 안 돼요. 그래서 평가자 간 이걸 맞춰주셔야 돼요. 그거를 연구 시작하기 전에 트레이닝을 하셔야 돼요. 그런 문제는 보통 왜 생기냐면은 도전 행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둘이 일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걔가 이렇게 뭐 문제를 풀다가 그냥 뭐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받치고서 에휴 이렇게 했어요. 그거 도전 행동으로 볼 것이냐, 그 문제 행동으로 볼 것이냐 했을 때 나는 그거를 문제 행동으로 안 봤는데 저 선생님은 그거를 이제 저거는 고쳐야 될 행동이 하고 체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거는 도전 행동으로 보고 요거는 도전 행동으로 보지 말자 하고 둘이 약속을 해서 일관성 있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내적 일관성, 척도의 문항들이 같은 개념을 측정한다. 크롬박스 알파, 요건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타당도, 타당도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측정 도구의 타당도가 있고 연구의 타당도가 있어요. 보통은 어, 두 가지를 다 보기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측정 도구, 예를 들면 창의성 검사 같은 게요. 이 타당도가 되게 떨어지는 검사지를 제가 되게 많이 봤어요. 연구가 측정하려는 것을 제대로 측정했는가. 예를 들면 내가 창의성 검사지를 사용한다 했을 때 그 창의성 검사지가요. 정말로 이 사람의 창의성을 제대로 측정을 하지 못하는 검사지가 제가 본 게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은 그게 자기보고식이거든요. 그 창의성 검사지가 자기보고식이에요. 나는 창의적이다. 나는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을 즐거워한다. 뭐 나는 뭐 상상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거를 애들한테 주잖아요. 그럼 애들은 자기 객관화 능력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가 되고 싶은 자기에다가 체크를 해요. 난 창의성이 높다. 내가 창의성이 높고 싶은 애들은요, 나는 창의성이 높다라고 체크를 합니다. 그럼 그거는 자기가 자기를 보는 자기 인식에 대한 검사이지 창의성을 제대로 측정하는 검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인 대상 연구는 그렇게 자기보고식으로 할 수도 있을 텐데 애들 대상 연구는 정말 이 자기보고식 나는 성실한 사람이다. 나는 뭐 친구들과 관계가 좋다.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보고식 설문지. 진짜 진짜 제한적으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애들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답을 쓰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넣으실 거면은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설문지도 넣으셔야 돼요. 부모 대상으로 한다든지 선생님이 체크를 한다든지. 그래서 창의성이 향상되었는가 아닌가 이게 에듀테크나 인공지능 연구하시는 분들은 창의성 검사 들어가는 연구들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창의성이라는 거는 사실은 타고나는 거예요. 네. 이 유전적인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내가 뭐 애들 뭐 한 달 뭐 가르쳤다고 진짜로 얘네들의 창의성이 올라가는 것일까? 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얘네들의 창의적 사고 혹은 창의성 기술이 올라가는 걸 수 있고요. 창의적인 표현이 올라가는 것일 수 있고, 혹은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그 기술,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연습을 하는 것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창의성도 훈련이 될 수 있다고는 하는데 그러려면은 내가 이거를 정확하게 디파인을 하셔야 돼요. 내가 측정하려는 게 창의성이야. 창의성에도 또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 문헌을 다 찾아보셔야 돼요. 그게 공부예요. 이론도 다 찾아보셔야 돼요. 내가 창의성 검사할 거다. 그럼 창의성 관련해서 창의성 관련한 모든 책들 다 찾아서 읽어보시고 그것과 관련한 논문들, 특히 해외 논문들도 많이 찾아보시고 요즘 챗GPT가 번역도 잘 해주니까. 그다음에 내용 타당도. 측정하려고 한 구성의 모든 면을 측정했는가. 네, 보통 이 석사 수준 연구에서 내용 타당도까지 아주 자세히 보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연구의 내적 타당도, 실험 결과가 정말로 실험 처치 때문에 나타난 것인가? 이 내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통제 집단을 두는 거였죠. 그다음에 외적인 타당도, 이 연구 결과가 다른 학교, 다른 학생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가? 이거는 일반화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려면은 최대한 어, 잘 맞춰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연구하는 대상이 너무 특이한 대상이거나 혹은 너무 특수한 환경에서 내가 연구를 하거나 그러면 일반화할 수가 없잖아요. 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다 대충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자료 수집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설문조사, 관찰, 검사, 생리적 혹은 디지털 측정, 그다음에 기존의 데이터 활용하는 거. 이 중에서 보통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연구는 설문조사, 관찰, 그다음에 검사까지예요. 네. 그중에서도 관찰은 보통 특수교육에서 많이 하고요. 왜냐하면 검사지를 애들한테 줄 수가 없으니까. 글씨 못 읽는 애들도 많으니까. 어, 특수교육에서는 이제 애들이 글을 안 봐도 되는 측정을 하죠. 그게 관찰이에요. 그 다음에 글을 읽을 수 있고 스스로 이렇게 체크가 되는 애들은 보통 설문조사나 검사, 평가를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어, 기술 통계와 추론 통계. 네, 요거는 제가 위에 제목을 좀 잘못 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통계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기술 통계는 그냥 있는 거를 세 가지고 카운트를 해서 그래프 혹은 이렇게 네, 요게 지금 기술 통계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나 프리퀀시, 빈도를 그냥 설명하는 거, 묘사하는 거, 요게 기술 통계고요. 네, 이것도 기술 통계입니다. N수, 평균, 그다음에 표준 편차,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다음에 추론 통계는 아까 뭐라 그랬죠? 인과 결과, 인과 관계. 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올라갔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하는 연구예요. 그래서 보통 어떤 처치가 들어가요. 그다음에 아니면은 이거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거는 상관 연구. 그래서 예측을 하기 위한 연구예요. 추론 통계. 자, 그래서 보통 아노바나 뭐 이런 통계를 돌리죠. 자, 윤리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어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비밀 보장하고 개인정보 보호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전 동의를 얻으시는 것이 좋기는 한데 이제 IRB를 받으셔야 되면은 반드시 이거 사전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럼 동의서 그 작성하는 템플릿이 있어요. 서식이 있어요. 그 서식에 맞게 그 각 대학마다 서식이 다 있거든요. 거기에 맞게 동의서를 만들어서 집에 보내서 애들 대상으로 하는 연구면은 보호자 동의까지 받으셔야 됩니다. 아이의 동의, 보호자 동의 다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동의 안 해주는 부모님들이 있죠. 그러면은 걔는 이제 연구에서 제외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걔를 뭐 너 우리 수학 게임하는 동안 너 혼자 교과서 보고 있어. 혹은 너 옆반에 가 있어.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학교에서 수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일 경우 수업은 같이 하되 걔에 대한 데이터는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네. 걔한테는 검사지도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걔가 이제 소외감 좀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검사지까지도 줄 순 있지만 어쨌든 걔에 대한 어떠한 데이터도 수집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다음에 기만 사후 설명 요거는 이 교육학 연구에서는 잘 안 하는데 심리학 연구에서는 많이 해요. 속이는 거예요, 사람을. 지금 무슨 연구한다고 말을 해주지 않고 다른 연구한다고 말을 해요. 그러고선 이 실험이 끝난 다음에 사실은 이런 연구였어요라고 사후에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교육학 연구에서는 기만은 보통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근데 정말 불가피하게 해야 될 때도 있어요. 네. 저도 제가 요즘 하는 연구가 약간의 기만이 들어가요. 내가 뭐를 연구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속이는 건 아닌데 제가 글쓰기 연구를 하거든요. 챗GPT를 이용해서 치팅하는 사람들은 글쓰기를 어떻게 하나, 챗GPT를 이용한 글쓰기는 무엇이 다른가, 요거 연구를 하는데 내가 그거를 연구하고 있다고 막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은 그 참여자가 글을 쓸 때 막 그게 막 의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연스러운 행동이 안 나오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되게 부자연스러운 행동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한번 챗GPT를 이용해서 글을 써보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이 연구를 한다고는 얘기를 하지 않고. 네. 자, 그다음에 제도적인 안전장치, IRB. 우리 대학 같은 경우는 박사과정생은 IRB를 반드시 받게 되어 있고, 석사는 법으로는 원래 받아야 하지만 우리 학교가 여건이 되지 않아서 그냥 IRB 교육을 받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자, 질적 연구 분량이 너무 많아서 이거는 다음번에 하도록 하기로 할게요.